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또 해외로 우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네. 오, 시장이요. 강해. 올라갑니다. 제가 신년 목표가 좀 근육을 좀 만들어 보자. 또 한 3일 가고 말겠지만 약골인 줄 알았거든요. 국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네. 좀 시름시름 앓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올해는 뭐 그 누구보다 좀 나 건강하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오, 이쯤 되면은 좀 음. 언제 빠질지 또 불안하다라는 불안합니다. 시각도 있지만 예. 아니다. 아직 불안하기 좀 이르고 어. 그저 과매도 구간에서 좀 벗어났을 뿐이다. 음흠.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글쎄요. 제가 시장이 아무도 참 모르니까.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어벤져스에서 네. 토니 스타크가 딸에게 3천만큼 사랑해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코스피 3천 가면 진짜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국장에. 어때? 갈 것 같아요? 쭉쭉 갈까요? 아, 갔으면 좋겠어요. 3천까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네. 가운데 미증시도 좀 쉬어가는가 했는데 음. 그래도 막판에 보합,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그렇죠. 됐고요. 특히 S&P 500이 또 최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찍었죠. 견조하게 또 흘러가고 음. 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도 좀 올라가고 네. 어쨌든 미증시 외에 그동안 못 갔던 시장도 오르고 미증시도 견조하고 뭐 지금 시장 상황 좀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주식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봐야죠. 이분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엽 부장님 오늘도 저희를 해외 주식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분이 대기실에 더 계셔가지고 새로운 파트너인가 했는데 또 신입사원분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네, 저희 NH투자증권의 신입사원분인데 네. 저희 센터로 OJT를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OJT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OJT 다닐 때 뭐 그때는 이제 병아리다 이런 좀 별칭이 좀 붙긴 한데 한 네. 부장님 그때 OJT 다닐 때도 머리를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셨나요? 어떻게 다니셨어요? 네. 안경도 막 많았을 것 같아 신입사원 패션 때부터. 네. 딱 이렇게. 네, 목이 목이 메이스. 당황하셨. 네, 옛날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 갑자기 목이 메이고. 네. 네, 그때 참 그때도 추운 겨울에 OJT를 나갔던 것 같은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때도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패션에 관심도 방부제처럼. 네. 그런 시절이 있어서 또 네. 오늘의 아니 이 자리가 우리 또 미국 주식 말고도 해외 주식을 맞아요. 워낙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 요즘에 궁금한 게 유럽은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굉장히 좀 우려들이 많았죠. 뭐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관세나 뭐 유로존과 관련된 어떤 군사적인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기간이고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허니문 기간 때는 진정한 허니문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과도한 어떤 우려가 녹아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에 조금은 안정감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를 꼭 본 방송 진행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네네. 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방송하는 게 그동안 방송했던 것 중에서 분위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네,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고 네, 저희가 밝은 시장 분위기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웃음이 달라지죠. 많아집니다. 네, 밝은 분위기인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첫 방송을 시작할 때쯤 굉장히 이제 국장 탈출 러시들이 굉장히 맞아요. 강하게 나타났단 네. 말이죠. 어두웠어요. 아. 그리고 오늘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딥시크 등장 이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조정을 받아서 그 갭을 메우느라 지금은 고생했던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야 될 거는 쏠림의 포모를 갖지 말자. 포모를 가질 필요 전혀 없고 모두가 쳐다보는 곳에는 기회가 굉장히 얕기 마련이고 네. 네. 이제 공포감이 많고 의심이 많고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큰 기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쏠림을 좀 경계하고 네, 조금 기회가 있는 이따가 곳에 물어볼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간밤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러우 전쟁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는 일단 우크라이나가 없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이야기였는데 S&P 500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인텔 어제 1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러우 전쟁의 이제 종료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이 투자에 그 있어서 연결고리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러우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좀 차질을 빚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발생했던 이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는 지금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인플레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정치적인 것이라 뭐 하루하루 또 다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는 분명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표도 한번 짚어주세요. 한 주 동안. 네. 아까 말씀 주신 인텔도 네, 인텔까지 얘기해 언급하고 주시고요. 넘어가면요. 사실 인텔 이슈를 보면서 조금은 그 슬픈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인텔의 뭐 주요 사업부를 뭐 브로드컴과 TSMC가 좀 양분해서 나눠간다. 지분을 인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뭐 바다 건너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삼성전자도 인텔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저희 팀원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인텔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이제 PC향 CPU가 좀 정체를 겪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향 이제 AI 반도체에 있어서 인텔이 헤게모니를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16% 올랐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봤을 때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도 같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앞으로 갈 길이 바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계속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갈 길이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뭐 물론 잘 하겠지만 잘 할 거라고 또 응원을 많이 하지만 인텔의 사례에서 보듯 이 AI 시대의 기술 패권을 빠르게 주도하지 못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텔이 뭐 어떤 이슈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넓게 봤을 때 과거에 인텔이 위상을 생각해 보면 인텔 집집마다 있었어요. 컴퓨터에 항상 붙어 있었던 게 인텔이고 방금 부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삼성 없는 우리 시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안 되도록. 안 되도록 해야죠. 어쨌든 좋아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거시도 좀 보면 지표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있는 반면에 뭐 소비 지표도 그렇고 좀 혼재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헷갈립니다.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물가 지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고 또 이제 월말에 가면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E 지표가 나와요. 그 세 가지 물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여러분들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물가 지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CPI, PPI, PCE가 있습니다. CPI 같은 건 컨슈머예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고요. PPI는 프로듀서입니다.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상으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게 PC, 이거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통해서 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CPI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냥 그 매월 한 중순 정도에 나오고요. 하루 있다가 PPI 나옵니다. 그리고 PPI의 일부 항목이 PC 지표에 영향을 미쳐서 PC가 월말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PI랑 PPI는 그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니까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나오고요. 네. PCE는 미국 상무부에서 나옵니다. 이코노믹 애널라이시스예요. 그래서 이 발표 기간은 서로 다른데 순차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지난주 수요일 방송하고 그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나왔던 그러네요. 네, CPI 지표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헤드라인은 이제 총 토탈을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큰 것들을 빼고 이제 근원 CPI를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 상승폭이 2023년 8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으나 시장은 이거를 우려 섞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잠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뭐 어제까지 해서 미국 국채 금리 계속 4.5%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부분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맞아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함의는 이렇게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를 인식하는 시장의 시선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했던 인플레와 지금에 생각하는 인플레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네. 여쭤보시면 네네. 예전의 인플레는 정말 공포스러운 인플레. 그 코로나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서 눌려있던 소비가 급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물건의 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 네. 급격하게 올랐던 인플레가 우리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인플레 트라우마고요. 지금의 인플레는 미국 경기가 충분히 좋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인플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제가 가능하고요. 연준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면서 통제하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한 결이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시장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통계국 가서 이 CPI 지표들의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뭐 여러분들도 다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항목별로. 그러면 이제 주거비, 쉘터 부분이 좀 높게 기여를 했고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뭐 뭔가 이동에 드는 비용이겠죠. 이런 것들이 좀 기여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쉘터 관련해서 임대료 관련된 지표는 앞으로 안정될 거라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CPI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는 품목 개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품목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소수 품목이란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A 산불 이슈가 있었을 때는 뭐 이런 항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뭐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런 항목. 뭐 요즘은 네. 계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뭐 조류 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이런 항목 네. 다르기 때문에 소수 품목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과정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CPI를 되돌아보더라도 OER이라는 지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만약 렌트를 준다면 받고 싶어하는 금액, 그 희망 가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주거비의 어떤 실제 체결 지표는 계속해서 안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1월 CPI 지표가 사실 LA 산불이나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으로 잠깐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소화해줄게 하고 지수는 신고가를 갔고요. 앞으로 CPI 지표도 계속해서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일 거예요. 그 지난 FOMC에 대한 그 의사록을 네. 공개를 하죠. 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근데 사실 그 인터뷰에서도 회의 끝나고 의장의 인터뷰에서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속도에 대한 문제지 인플레에 대한 통제만 된다면 뭐 언제든 사실 정책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도 ECI 지표, 이게 이제 Employment Cost Index인데 실제로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드는 비용이거든요. 임금이나 뭐 4대 어떤 복리후생비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압박하는 거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추상적인 공포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여러 키 차트를 봤을 때는 압박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CPI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 PPI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3일 날 이렇게 나왔는데 PPI는 뭐 전월 대비는 뭐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요. 뭐 코어 CPI는 부합을 했고 일반 총 CPI는 0.4%를 살짝 상회하긴 했는데 이 PPI 지표도 그 세부 항목들을 잘 보면 아까 이제 PPI의 세부 항목이 PC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의료 서비스나 건강보험, 항공운임, 그다음에 증권 중개 서비스, 뭐 과일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전월 대비 낮게 나왔어요. 이게 PC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 지표는 이제 2월 28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걸 갖고 이제 시장 임팩트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봤던 우리가 PPI를 봐서 PC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2월 28일 날 있을 PC 이 지표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요 주황색 바가 시장 예측치입니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는 그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과도하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PCE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PCE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이제 가는데 S&P 500이 먼저 신고가를 갔고 네.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조금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우려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PC 항목에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좀 얘기가 많은데 네. 얘기해 주신 걸로 정리가 싹 된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맞아요.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저희가 비상장 기업 이야기를 꺼내냐? 우리 한 부장님이 꾸준하게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 세미나에서 특히나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문의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일단은 기업 분석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비상장 기업이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머스크의 사랑 스페이스X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기억이 나십니까? 2002년 하면 월드컵. 네, 맞습니다. 이벤트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업 분석을 일단 간단하게 시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우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스페이스X가 미국의 나사를 사실상 그 역할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제 우주에 왕래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만든 회사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스페이스X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가 왜 비상장이냐면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그 다음 좋을 수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그 비상장 후보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장 시장이 좋으면 그다음 IPO 시장, IPO 이전에 이제 비상 시장을 봐야 되는 순서대로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팀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실제적으로 검토를 했고 투자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오픈 AI를 작년 말이었죠. 오픈 AI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굉장히 그 신기술을 리딩하는 기업들이 뭐 상장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모든 기업은 비상장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기업은 비상장이죠. 지금의 굴지의 삼성그룹도 대구의 삼성 상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시장은 비상장에서 시작하고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자금 조달의 니즈가 커지면 이제 퍼블릭하게 오픈을 하면서 IPO를 네.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자금을 끌어모으게 되고 더 발전의 토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상장 시장에서 보는 기업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크기 전에 유망주부터 우리는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네. 미국의 비상장 두 기업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인 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25년도에 미국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또는 25년에서 26년이 될 것 같은데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의 핀테크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기업이 쉬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C커머스라고 차이나 이커머스의 대장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한 패스트 패션을 이끌고 있는 리딩
기업입니다. 근데 아마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기는 좀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쉰이란 기업도 있고요. 레볼루트라는 기업은 아마 영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 알 거예요. 뭐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이걸로 송금을 부모님한테 많이 보내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볼루트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그 글로벌 외환거래에 특화가 된 핀테크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채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도 앞으로의 상장 예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비상장 기업들은 아직 비상장이라는 게 새로운 기업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리스트들에 잘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도 2012년도에 상장, 예전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당시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주커버그가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월가 IPO 팀에 나타났다고 뭐 버릇이 있네 없네 드레스 코드를 안 지켰다. 무슨 실리콘밸리의 드레스 코드와 월가의 드레스 코드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됐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이 보도가 됐던 게 페이스북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비상장일 때부터 페이스북에 투자했던 아이비들이나 벤처 캐피탈이 잭팟을 터뜨렸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기회가 역시 그러한 투자 주체들은 페이스북이 비상장일 때부터 좋은 상장 기업이 될 수 있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투자를 했던 결과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슈가 언론에 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지난 대선 때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안철수 당시 후보가 10년 전에 투자한 로블록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1287배 됐다. 그래서 그때 안랩에서 투자한 로블록스가 2천만 원인데 250억 됐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로블록스에 대한 그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비상장이란 말도 그래요. 모든 기업은 비상장에서 출발하니까 기업의 초기부터 볼 수 있었던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를 우리는 지난 대선을 기억하면은 청문회 때 볼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10년 6월 29일 날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당시 이제 분할을 테슬라가 이제 2번 했으니까 17달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한 자릿수 가격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아보는 좀 해안이 필요하고 이 비상장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미국 시장이 상장할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좀처럼 나한테 제한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에서 이 IPO 과정은 굉장히 이너서클 경향이 강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대규모 공개적인 뭐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드물어요. 그냥 아이비들끼리 주로 그 수량을 다 매수하고 끝내거나 또는 워렌 버핏이나 뭐 일부 그런 로열 패밀리들끼리의 어떤 라운드를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경로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저희가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다가 저희 팀에서 이제 반려를 했던 사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스페이스X의 주주 명부에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SPC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주주로 올라간다. 그런 건 저희는 원치 않고요. 우리가 진짜 스페이스X에 새로운 주식 발행에 투자를 해준다면 우리는 주주 명부에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좀 큰 거예요? 우리나라 비상장에 투자할 때 환경과? 우리나라 비상장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말씀 정리해서 드릴 건데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 기업의 신주 펀드레이징이 있을 경우를 다이렉트로 제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나 운용사의 공식적인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가 들어가야 명확하게 그 기업이 상장하고 또는 뭐 잘 돼서 M&A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엑시트까지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는 기회도 상당히 큰데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을 아예 하지 말자는 아니고 잘 알아보자가 핵심이에요, 부장님.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네. 분명히 비상장 투자 내가 그 선도적인 기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네. 굉장히 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로빈슨. 청문회 때 그랬듯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 투자에 있어서 기초를 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비상장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좀 정리해서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네.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비상장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발전 과정에 자금을 마련해 주는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 이런 데서 네. 되게 배달이 잘 되니까 라이더스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공개적인 IR을 합니다. 벤처캐피탈과 저희와 같은 팀들에게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라이더스를 많이 늘려야 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에요, 300억이에요 이렇게 네. 요청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주 발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발전 과정에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네. 하나는 뉴스탁, 새롭게 발행된 신주입니다. 이 신주에 투자할 경우 직접적으로 그 해당 회사에 돈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MTS 상에서 거래가 되는 건 신주가 아니라 구주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고거래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중고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근데 이 비상장 투자는 대부분 신주거래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신주거래를 할 때 분명히 그 회사에 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투자로서. 어디에 투자를 한다, 어떤 시설 투자를 한다, 어떤 R&D를 한다 알 수밖에 없고요. 가끔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구주가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주가 거래될 때도 그 매도 이유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드스탁이 유통이 되지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우리는 벤처캐피탈과 또는 증권사의 전문 비상장 팀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비상장 거래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그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거래하는 거는 마치 상장 주식 거래하듯이 중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구주에 대한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한 그 후속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러한 기업들을 사고 팔 때 이유를 알고 사나요? 아니거든요. 여기 매도자한테 왜 파시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 왜 파세요? 저 집 이사하려고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투자는 항상 뭔가 말 그대로 비상장이기 때문에 현금 나중에 투자하고 현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네. 제가 오랫동안 비상장 투자를 해온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보다 더 현금성이 없어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그 기업이 M&A 되거나 상장 주식이 돼서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유들을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팀에서 예전에 이제 기고했던 글인데요. 그래서 비상장 투자는 전문 투자 기관이나 또는 증권사 그리고 비상장 전문 팀을 통해서 신주 참여와 구주 참여에 대한 그 이유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을 확실히 알고 그 보장이 된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비상장 주식의 어떤 신주 투자 그 예시인데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비상장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을 때는 다 자기 회사들이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이 리픽싱이라는 그 권리도 있어요. 또는 뭐 202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이 정도를 미달하게 되면은 또 조정해주고 그리고 또는 M&A나 또는 이제 주식시장이 상장할 때 내가 투자한 단가보다 낮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나의 투자 단가를 조정해줘라고 하는 이 리픽싱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거는 이러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 회수까지의 과정 관리가 비상장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상장 기업들은 사실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투자자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만 교류를 하거든요. 뭐 이걸
세상이 다 알게 할 수는 없어요. 경쟁사들과의 관계도 있고 네. 중요한 기밀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와의 교류가 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비상장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투자 전략이나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될까? 비상장 주식 뭐 파는 곳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또 정보들이나 포인트들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뭐 세상 사람 다 알게끔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상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증권사의 팀이라든지 또 저희 팀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접근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네. 개인 전문 투자자 등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기업의 정보들은 전문 투자자들끼리만 교류되는 특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 예를 들어서 주식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주식을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1년 이상 내가 운용을 한 경험이 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요 엔드 조건을 갖고 뭐 연소득이 1억이라든지 또 내가 1억이 안 되면 부부 합산 1억 5천도 가능합니다. 네. 또는 순자산이 5억 원 이상 또는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네.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를 통해서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등록이 되면 비상장 투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비상장 투자는 전문 투자자 전용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증권사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문 투자자는 사모펀드에 100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규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그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를 등록하게 되면은 더 많은 투자권들을 또 경험하고 보실 수 있기,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여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장님 궁금한 게 저렇게 조건들이 좀 있는데 5호 조건을 저렇게 문턱을 사실 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건가요? 뭐 이게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기보다는요. 이제 금융당국에서 결국에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성이 굉장한 제약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장기간 또 기다리고 또 상장까지 볼 수 있는 과정에 있는 투자자라면 또 굉장히 또 그에 대한 보상은 주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뭐 안철수 씨도 그렇죠. 그랬고 또 테슬라나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에 뭐 비상장에 또 투자했던 아이비도 그렇고 그런 기회들이 확실히 좀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적인 자격 여건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 투자자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등록을 하시고 저희 세미나나 또는 비상장 관련된 뭐 제안들을 여러 군데서 또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장 회사 이 투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국내 비상장도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생소하기도 하고, 접근 방법은 어떨까, 주의점은 어떨까 이런데 네. 하물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은 조금 더 뭐 기회도 많지만 수익도 상당히 뭐 성공한다면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네. 주의할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어떤 부분 꼭 알아야 되는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네. 뒤에서도 얘기 좀 나눠볼 테니까 잠깐 광고 듣고 올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수상한 해외 주식, 특히 큰 기회, 그렇지만 좀 알아둬야 될 부분도, 꼼꼼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도 많은 비상장에 대한 얘기 앞서서 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네.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부장님? 이분 상담. 네네. 궁금하네요. 아마 그 네. 비상장이나 방송에서 하시는 뭐 채팅창도 보니까 로블록스 팔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팔았습니다. 네. 오. 잘 갖고 있고요. 네. 뭐 이러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저희 팀원들하고 대면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정보들이나 비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현장에서 뵙고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라 상담을 신청해서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고요. 아마 그 상담 신청 링크는 그 채팅창에 나가고 공유가 있어요. 되어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나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희망하는 날짜에 클릭하시면 시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 팀원들이 저 포함해서 총 5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제가 빈 시간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훌륭한 팀원들이 다 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은 투자 이야기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진에 한도엽 부장님 뭐 활짝 웃고 계시고 반가운 얼굴 이동규 부장님도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저기 계시네요.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의 이 로블록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이 250억이 됐다. 이 사실 250억에 좀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로블록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2천만 원일 때 살 수 있는 용기는, 그리고 그런 정보는 알아보는 능력. 개인은 정말 힘들겠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한 부장님께 전화 상담, 그리고 방금 보니까 이렇게 시간대별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담 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크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부장님, 나이키 뉴스 보셨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까 말까. 그래요. 와, 저는 나이키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이키 많이 입었는데, 근데 옛날에 나이키 아니야 했는데, 우리 한 부장님이 예전에 나이키 이야기 한번 보셔야 될 때다 이야기 했잖아요. 야,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고, 약간 협업 얘기가 나왔어요. 아디다스의 이지 브랜드처럼 이 카다시안하고 스킴스인가요? 네네. 네, 그 브랜드가 지금 또 런칭이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 잠깐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사실 빌 에크먼 같은 월가의 레전더리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봐야 될 때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5, 6년 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반대로 안 좋았던 네.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지만 그 브랜드 파워나 능력이 분명히 근본적으로 있는 회사라면 바닥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에 대한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그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그 뭐랄까 언더웨어 그리고 스포츠웨어 브랜드거든요. 나이키와 이제 콜라보를 한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게 나이키의 이제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CEO가 바뀌었다. 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사람이고 네. 그 리딩을 하는 CEO일 텐데, 그 CEO가 예전에 나이키맨이에요. 네. 그 나이키가 추구했던 진짜 뭐 저스트 두 잇, 그 스포츠맨십을 퍼포먼스로 녹여내는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네. 수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스킴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패션 아이템들이 뭐 룰루레몬과 같은 굉장히 일상생활에도 잘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 운동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마일 웨어라고 뭐 시장 갈 때도 있고, 뭐 잠깐 뭐 일하러 갈 때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그 류의 그 카테고리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그 브랜드가 스킴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리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비슷한 류고, 나이키와 이제 콜라보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킴스가 노스페이스라고도 그 코어를 해서 네. 약간 스키복 같은 걸 낸 적이 있어요. 그 반응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좀 주가는 바닥 부분이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뭔가 계속해서 희망을 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CEO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달라진다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제가 나이키 관심 종목에 추가를 또 해놨었거든요. 보니까 또 우리 한 부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크림 다시 한번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크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리는데, 두 번째 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선제적으로 알고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크림이라는 기업을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료를 통해서 조금 쉽게 이 기업에 좋습니다.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데이트를 쳤던 흑백 요리사의 안유성 셰프, 명장이시죠. 안유성 셰프님이 그 착용했던 패션 아이템들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어요. 네. 안경은 크로마츠 270만 원대고요. 그리고 신발은 디올 조던 콜라보 제품 79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스톤 아일랜드 한 60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이 제품을 안유성 셰프님이 어디서 사셨을까요? 뭐 동대문 돌아다니시진 않았을 것 같고. 무조건 크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한 시즌 나오고 안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이거 아, 한정판 느낌. 한정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림에서밖에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밖에 살 수밖에 없다고 표현드리는 이유는 크림에서 샀을 때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정품이라고 믿고 산다는 얘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검수 트러스트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치 블록체인을 거래할 때 우리가 이 거래는 원장이 기록돼서 절대 조작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신뢰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림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들은 검수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크림이 어떤 그 한정판 거래 플랫폼, 패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1등 검수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이 패션 플랫폼에 더 넘어서 검수의 네. 정말 1인자. 검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비싼 한정판 명품에 대한 걸로 크림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올드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비싼 제품을 많이 팔았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크림 들어가 보시면 10만 원, 15만 원 또는 10만 원 이하의 나이키 제품이나 다른 그 패션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엔드 문화 이런 그 진기한 패션 아이템들로 시작을 해서 얻은 신뢰로 네. 지금은 전반적인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이 됐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얼마나 더 커졌겠습니까? 일부 하이엔드 문화에서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커머스를 늘리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어떤 거래 볼륨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랭킹 이제 많이 팔리는 걸 봤어요. 이제 지지의 어떤 굿즈가 먼저 나오네요. 야. 그리고 리투삭스라고 이 러너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삭스거든요. 아, 그래요. 양말도 이게 아마 그렇게. 안다르 창업하신 대표님이 두 번째 창업하신 게 그래요. 네, 리투삭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7만 500원이죠. 한 몇 켤레 되나요? 한 10켤레 되나요? 뭐 그렇고 보면은 10만 원 또는 이런 10만 원 이하의 굿즈들도 굉장히 프라모델 많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림이라는 기업을 이해할 때 저번에도 제가 채팅창을 방송하면서 봤는데 네. 야 명품 소비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명품 파는 기업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글로벌리하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림에 대한 기업 이해를 조금은 고쳐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대표적 말씀드리고 오해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AJ님께서도 크림은 가품 이슈가 터지면 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실 그런 리스크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검수가 이 기업의 가치의 핵이다. 그렇죠. 핵심이다. 맞아.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고 맞아, 계시니까 맞아. 거기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부장님 지금 공격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되게 빡센 방송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거친 방송. 대본에 없는 것도 갑니다. 네. 댓글 네,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크림이 일간으로 검수하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 검수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10만 개를 검수하는데 단 한 건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제품은 이제 불량률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자금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이 가품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뭐 3배 보상, 2배 보상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 장치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크림에 뭔가를 물건을 파는 셀러들도 그렇고 이제 들어와서 사는 바이어들도 그렇고 신뢰를 갖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림의 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검수할 수 있는 기업 없습니다. 그래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이 검수에 대해서는 그 실력 있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패션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투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림의 검수 시스템은 그냥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의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하이엔드에서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 매니아층들은 하이엔드에서 대중화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우리들이 놀던 놀이터인데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볼륨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퀄리티를 또 중요시하는 분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크림의 아이덴티티에 네.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뭐 크림에 진짜 그 찐 페피들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대중화된다고 해서 사실 그런 패션 피플들이 딴 데를 또 갈 데도 없습니다. 아, 갈 데가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크림 내에서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의 집 같은 가구 쇼핑몰 보면은 우리 집 찍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 가구는 어디 거고 막 이렇게 구매처는 어디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림도 본인이 사용하는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이게 대중화된다고 해서 사실 우려할 점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게 서로 이해상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크림에서 거래하면은 좀 뭔가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고 취향이 좋아 뭐 이런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해주신 IT 기계, 뭐 애플의 리퍼폰이라든지 리퍼 제품들도 사실 이것도 검수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이 된 IT 기기들 그리고 최근에는 티켓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티켓 서비스까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유명한 뮤지션들의 뭐 내한 공연 또는 뭐 워터밤 같은 뭐 여름철의 어떤 파티들 네. 이러한 티켓들도 크림에서 판매했을 때 단순히 이제 티켓만 파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굿즈. 뭐 예를 들어 뭐 박재범 씨가 뭐 공연을 할 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워터밤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굿즈 그리고 뭐 그에 대한 응원용품, 뭐 그에 대한 그 스페셜적인 선물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 기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뮤지션 입장이나 또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크림과 같이 티켓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공격에 대해서 네. 방어를 또 논리를 들어서 공격거리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잘 네. 해주셨는데 일단 오해를 우리가 풀고 있잖아요. 명품만 파는 거 아니고 맞아요. 말씀도 앞에서 해주셨는데 또 풀 오해가 있나요? 네. 네. 오해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크림이 중고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품만 거래됩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명품에 한해서 중고 거래를 일부 시작하긴 했는데 신품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명품만 파는 데가 아니라 그냥 신뢰하고 난 물건을 사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냥 가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한정판 리셀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일본, 동남아, 미국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여기서 뭔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크림이 처음에 이제 신발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에 국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신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게 무신사예요. 옆에 반윤희 누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네. 이 시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네. 학생 때 이제 무신사가 프리체 커뮤니티였어요. 그때도 신발 사진만 이렇게 올랐어요.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신발 사진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발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신발이 패션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제 진짜 인식을 해요. 멋쟁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캔자스 대학에서 소비자 행동심리학 연구한 논문들도 보면은 네. 신발만 보고 나이나 성별, 경제력, 성격까지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백화점 매장 들어가면 점원분들이 일단 들어온 손님의 신발부터 파악한다 그래요. 그렇구나. 뭐 청결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뭘 갖다 팔아도 됩니다. 티셔츠를 팔아도 되고요, 바지를 팔아도 되고, 모자를 팔아도 되고, 멋있는 상품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의 사례에서 본 것 같이 굉장히 신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장표를 저는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옷을 구매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동대문 갔습니다. 두타. 네, 두타, 헬로우 APM, 밀리오레 근데 가서 가면 그렇게 저는 형들이 네. 계속 이쪽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아, 예, 그때 막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랬었는데 진짜요? 네. 저는 이런 도매 시장을 경험했던 학창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몰링화 됐죠. 지금 여기 3프로 스튜디오 있는데도 더현대가 IFC. 네, 백화점인지 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스티지화되고 럭셔리 몰링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패션 소비의 시즌 2. 그리고 시즌 3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션 이커머스 공룡들이 등장하죠. 무신사, 그다음에 일반 커머스를 다 아우르고 있는 쿠팡.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3세대입니다. 그럼 그다음 4세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투자 입장에서. 네네. 그게 이제 크림입니다. 그게 4세대예요? 네. 오. 왜 4세대냐면 크림과 같은 경우는 1대 거래에 신뢰를 얹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앞에 단을 다 하나씩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서 신뢰를 주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건품 능력. 네. 네. 우리한테 보내주는 물건들 다 완벽해. 건품 우리가 다 했어. 우리가 제일 건품 잘해. 그거를 인증해 주니까 사실 그 다음에 뭘 팔아도 다 커머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크림이라는 기업을 이해할 때 이커머스 시즌 4다. 이 시즌 4로 가면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쿠팡, 국내에서 어떤 이커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달리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무 씨가 뭐 네. 시절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아니 동대문에서 나 지금 삥뜯기를 끌려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형들 진짜. 그때는 진짜 심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크림은 4세대다. 네. 우리가 추억 여행도 잠깐 생각을 했지만 4세대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크림이 상장 회사예요? 이런 질문 올라와서. 맞아. 근데 지금 크림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면 좋은지 앞서서 이제 비상장도 맞아요.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해주셨는데 연결을 좀 지어주세요. 지난번에 네이버랑 관련됐다고. 네. 네이버 상장회사의 이제 손자 네. 그룹이고요. 네.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스노우라고 하는 기업, 보정 어플을 만들었죠. 스노우하는 기업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네이버 그룹의 이제 손자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크림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신기술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뉴스를 찾아보시더라도 그 토스의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 우리나라의 1등 여행 기업인 야놀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미국 상장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국내 상장을 준비하는 걸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파악을 했을 때 이 크림이라는 기업도 이커머스의 굉장히 그 선두주자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네. 때문에 국내 증시 상장이나 뭐 미국 상장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오해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테슬라도 상장할 때 뭐 이런 스타트업이 상장했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고요. 돈 언제 벌어? 이러한 그 과정들을 항상 거쳐왔었는데 크림도 지금 오해가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런 것들을 뭐 저희 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현장에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차 제가 또 들어가는 게 공격? 글로벌로 투자를 많이 해요. 태국이라든지 일본으로도 사업에 다각화라든지 뭐 이제 현지 플랫폼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크림 얘기한다고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네. 투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보는 게 그렇죠. 여기 건강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제 이름도 재무지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게 당황하셨을 거야, 이건 사실. 네. 예.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저희 방송 보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네이버 크림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렇죠. 뭐 자본 잠식이다, 돈 언제 네. 벌래, 뭐 이러한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크림은 지금 창업하고 나서 지금 동안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R&D와 검수에 대한 투자였어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유저들을 모으고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들은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예전 기사를 살펴봐도 안티 기사밖에 없어요. 쿠팡 망한다, 돈 못 번다,
너무 비용이 많다, R&D만 한다, 창고만 늘려서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분기에 수천억씩 버는 미국의 상장사가 됐습니다. 크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한 이유들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제가 22년도 말, 23년도 초에 크림에서 거래할 때는 살 때 수수료, 팔 때 수수료에서 5.5% 냈어요. 네. 지금 얼마 낼까요? 제가 그 메종 마르지엘라 타이맥스 콜라보 제품을 한번 거래 준비를 해봤더니 네. 살 때 3.2% 내야 되고요. 팔 때 5.3% 내야 됩니다. 지금 8.5까지 올랐어요. 네. 23년도에 5.5%던 수수료가 지금은 8.5까지 올랐고요. 이런 과정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쿠팡 돈 언제 벌래?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쿠팡의 회원비 내잖아요. 그 거부하고 안 냅니까? 다 냅니다. 올려도 냅니다. 맞아. 네, 그리고 쿠팡에서 쿠팡 플레이 돈 주고도 보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크림도 이 수수료가 올라가는 과정에 유저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밖에 사고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감을 갖고. 그 이유들이 분명히 이 크림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쿠팡 같은 그림이 이 크림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높은 확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크림이 돈을 버는 핵심 구조예요? 네. 수수료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저 같은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네이버 크림 치시면 막 100억, 200억 막 뭐 몇천억씩 거래하는 파워셀러들이 크림에 입점하는 법 이런 걸 강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기 막 이런 열풍처럼 크림에서 돈 벌기 막 이런 것들이 강의로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굉장히 큰 셀러들이나 바이어들이 크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개인 단을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기업 단에서 B2C로 크림에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 볼륨은 굉장히 커질 거고 우리가 쿠팡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시기는 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그 안티 기사가 역사적인 반환점이 될 수 있는 기사로 아마 박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유진님이 네. 당근마켓이랑 비교해야지 해주셨으니까 고장표도 사실 우리 있잖아요. 당근 있잖아. 네. 요거까지만 볼까요? 네. 아주 수준이 높으신 그러니까요. 전문투자자 같습니다. 지금 네. 안 끝납니다. 네. 지금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당근마켓. 네. 얘도 얘는 아니고요. 당근마켓도 이 오해들이 업체도, 많았어요. 네, 회사도. 네, 돈 언제 벌래? 이 기사 제가 참조한 거거든요. 23년에 흑자 전환해서 173억 벌었고요. 24년에도 이 흑자는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당근마켓 거래하시다 보면 이렇게 스크롤 쭉 엄지손가락으로 내리다 보면 광고들이 섞여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광고 나온다고 당근마켓 안 쓰나요? 네. 오히려 더 내가 찾는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을 했는데 거기 나이키 광고 뜨고 그러면 뭐 신품 살까 이렇게 생각이 돌리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근마켓이 광고 비즈니스로 흑자 전환이 가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크림이 광고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유저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모델을 도입하고 거래 수수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크림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거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으로 이렇게 돈 잘 벌어? 이런 기사가 2, 3년 내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사가 될 겁니다. 그럼 또 이 방송이 또 성지가 그래요. 오늘도 크림에 대해서 네. 알아봤고요. 수상한 해외 주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동혁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랜만에 이 두타, 동대문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로 좀 돌아가는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코스피가 강합니다. 네. 그동안에 기관이 좀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고요. 코스피 1.8% 상승, 코스닥 0.4%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8% 야, 지금 좋다. 넘게 좋다, 상승하고 좋다. 있고요. 네. 포스코DX 오늘 거의 뭐 30% 가까이 그래요? 상한가. 네. 어제 저희 방송 이 시간대보다 그 후에 조금 더 힘을 더 내줬거든요. 네. 오늘도 그럴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국내 시장 그리고 또 내일 해외 시장까지 지켜보면서 목요일 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목요일, 금요일 다 금쪽 같은 자산 관리 시간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또 정책 변화 이슈가 많아서요. 많습니다. 네, 내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부동산 내일이고요. 금요일에는 또 퇴직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가야 준비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저희 주식도 같이 볼 예정이니까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여기까지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